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일단 최소 성취 수준으로 용어가 올 3월부터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자, 그래서 최소 학업 성취가 아니고 이제는 최소 성취 수준이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소 성취 수준은 왜 고등학교에서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기초학력 보장법이 22년 3월 25일 날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발표가 된 시점 이래로 시행이 되는 시점으로 이미 접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기초학력 보장법이 21년도 9월 24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시행 단계입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긴장하셔야 되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주의하실 내용은 학교들 중에는 단위 학교 분할 점수, 그러니까 성취 수준 40%를 우리가 그냥 25점으로 정해서 애들 다 통과시켜버려. 이런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 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를 해드릴 때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는 선생님들의 정보 공시 자료가 3개년간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3개년간 정보를 보면 이 학교가 단위 학교 분할 점수로 점수를 너무 낮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교육부의 그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모형을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직접 다이렉트로 바로 이제 컨설팅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위 학교 분할 점수로 점수를 낮춰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요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학교에서는 수행 평가를 40%로 상승을 시켜서 증가를 시켜서 수행 평가 점수를 좀 후하게 주고 그걸로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 경우에도 제가 볼 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컨설팅이 들어갈 거다. 더불어 수행평가가 40이 되고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조차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좀 차차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잘하는 아이들 생각해 볼 때요. 잘하는 아이들은 왜 잘하죠? 네, 이미 사교육을 충분히 받았고요. 부모의 영향력으로 잘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아이들일 수 있다. 학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 번 이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표는 많이 보셨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어, 이 단계적 이행 로드맵인데 23년도부터 공통과목 국수형에 대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들어온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우리 사회랑 과학 선생님들은 경기도에서는 긴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바로 국영수 사과에 모두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자료에도 국영수 사과를 모두 개발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사회랑 과학 선생님들께서 고교 학점제 전면 적용이 되는 25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25년도를 맞이하시면 의외로 사회랑 과학의 경우에 2등급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폭탄을 맞으시고 보충 수업을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경기도에서 적용하겠다라고 한 것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제가 그때 알려드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기억하시죠? 그 사이트에 12월 달 정도에 들어가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련된 그 교육과정 평가원의 자료가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요.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개를 만족시켜야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특히 학업 성취율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등급의 개념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2등급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25년도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23년도에는 미수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60% 미만을 우리는 바로 2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이수재가 들어오는 25년도 이후부터는 성취 수준 40% 이상이 되면서 60% 미만인 아이들이 2등급, 즉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등급이 최소 성취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취 수준 40% 미만의 경우에는 incomplete이라고 하는 영어의 미이수라고 하는 단어 I 등급이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도 이후부터는 I 등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 성취 수준에 따른 그런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는 최소 성취 수준 아이들이 문항을 풀 수 있는 것들을 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성취 수준 40에서 60에 도달하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을 지필평가이건 수행평가이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평가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운영 절차를 보시면은요. 준비 단계 1, 2, 3단계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단계는 바로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해서 이 아이들이 미도달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준비 단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준비 단계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기구는 교과협의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과협의회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2월이나 3월에 미리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학기 말에 교과 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련된 보충 수업을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반이 많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기 전에 교과협의회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는 좀 더 여유롭게 답변할 수 있지만 문제가 빵 터지면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하고 결제를 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에 관련되어서는요.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어디로 가나요? 교육과정위원회가 아니에요. 학업 성적관리위원회로 갑니다. 따라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따라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있어서 부서 간의 갈등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교육과정부 업무 아니냐? 이렇게 들어오는 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준비 단계에서 또 고려해 보실 것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에요. 즉, 이 아이들 최소 성취 수준에 관련된 그러한 대상자라든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내용들이 바로 규정으로 다 마련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네, 연구부 선생님이 이 연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교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담당 선생님께서 이 업무를 꼭 정확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5년도에
전 과목 미이수제가 들어오면서 국영수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으신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운영 시기나 방법, 지도를 고민하셔야 된다.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개 과목을 동시에 그러면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할 때 너무 어려운 거죠. 일정을 짜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의 방학까지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와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예, 누가 미도달할 것인지를 알아야 이 아이들이 예방할 수 있는 지도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윤이 장학사님께서도 들어오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교육청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첫 번째 학생과 학부모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미도달, 미수에 관련되어서 보충 수업을 할 건데 만약에 이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기 말에 많은 민원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적정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라고 하는 등등의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학생과 학부모에게 3월 초에 이 과목들을 특히 내년도에는 국영수 사과가 경기도에서 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잖아요. 그 국영수 사과의 최소 성취 수준 40% 미만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즉 그 보충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겪지 않으면 정말 학교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통신문과 학교에서 뭐 SNS로 여러 가지 안내들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영수사과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의 첫 번째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2, 3학년의 경우에는 전년도, 그죠? 전년도 대상 교과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따라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가 들어오면 학년 간의 소통이 매우 미도달하는 아이들, 그리고 미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명단을 다음 학년도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줘야 되고, 각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학교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난제는 신입생입니다. 신입생은 전년도 정보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진단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2월 달에 아이들 뭐 많이 하죠? 오리엔테이션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반편성 모의고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처럼 바로 이제 신입생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2월 달에 진단평가를 반편성 모의고사처럼 미리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신입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반편성을 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폭탄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그런 아이들을 진단평가로 걸러내서 그 아이들을 좀 반에 균형적으로 좀 깔아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담임 교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단평가를 실시할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2, 3학년 때도 새롭게 과목이 도입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전년도 정보가 없는 과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단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출발점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 학습 내용 및 역량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 따라서 이때 진단평가를 하실 때 고민해 보실 것은 1학년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군에, 중학교는 군으로 되어 있어요. 1에서 3학년 군, 그 군의 성취 수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시고 그 성취 수준과 고등학교의 성취 수준을 연결을 해서 진단평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년 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전에 평가 담당 선생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이나 전반적인 업무는 그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할 수 있지만 이 각 교과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아이들 교과별로 보충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이 학년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개 과목이 동시에 나왔을 때도 학년별로 스케줄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전 학년 이후에 다음 학년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연계하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미도달 예방에 있어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고민하실 건 뭐냐면 미도달 예방 지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도달이 돼서 보충 수업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죠? 교사한테 있어요.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미도달 예방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공동체의 지원을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누구를 추천해 드리고 싶으냐면요. 또래 멘토링도 상당수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 제가 한 번도 아이들한테 서로 멘토링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1등급 하는 아이가 한 6등급 나오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하는 아이한테 너는 왜 걔를 가르치냐라고 했더니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쫙 정리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친구는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들었던, 그 강의를 들었던 그 친구는 6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 등급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래 멘토링을 적극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래 멘토링은요, 방과 후나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도 운영할 수 있지만 수업의 자투리 시간에 운영할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24년도 입시부터는 자소서가 폐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는 자소서에 있던 내용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업의 자투리 시간에 하는 활동들은 어디에 입력이 가능하죠? 바로 과목별 세특에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래 멘토링을 좀 활용을 하시면서 과목별 세특에 입력해 줄 수 있도록 수업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 또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졸업생들이 방문을 하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개별 맞춤식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다채로운 이유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따라서 이 아이들을 졸업생이랑 연결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졸업생의 경우에는 1대1로 매칭을 해주고 사전에 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졸업생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네,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줌을 통해서 40분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최소 성취 수준 그 보장 지도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오랫동안 수업을 듣기가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집중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40분 줌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1대1로 실시간 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학부모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자체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부모들을 활용해서 학부모회에서 의정부, 네, 의정부 시청을 가는 거죠. 가서 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바로 평균이 너무 낮아지면 잘하는 아이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영수 평균이 50점 미만이에요. 그 학교 공부 못하는 학교거든요. 따라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어야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데도 유리하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께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지역교육청 단위 내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안에 인력풀들이나 아니면은 공간의 인력풀도 필요해요. 아이들 중에서는 자기가 미도달됐다라는 걸 상당히 창피하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해주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존감 또한 낮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이거든요. 따라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의 그 위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뭐가 있느냐면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에 가면은 4만 원인가를 내면은 1대1로 1시간 정도 그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1회에서 2회 정도는 그러한 어떤 상담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좀 상담을 받고 마음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클래스와 연계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동기 유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영어가 미도달이에요. 이 친구들에게 계속 영어 공부하자 강의식으로 영어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얘들은 거의 힘듭니다. 예, 더 영어 싫어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아이들한테 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를 전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교는 바로 직업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학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영어다라고 해도 이 전문대학교의 영어 과목은 좀 색다릅니다. 예, 전문대학교의 영어 과목은 직업과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어 학습에 뭔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전문대하고 연결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과목을 전문대하고 좀 연결을 해서 전문대의 어떤 학과의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정학교 지역사회 연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알바를 하느라고 공부를 놓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와 또 연결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공부만으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몇 분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개인별, 네, 가정통신문 같은 개인별 안내문을 좀 학부모님께 전달하는 노력들 또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자꾸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요, 학부모에게 분명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미도달했을 때 나온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차례 안내를 했고 여러 차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학부모가 요청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건 학부모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부모를 자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연계하는 노력들도 교사의 나중 업무 부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미도달 예방 지도에 대한 중요한 포커스들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 아이들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을 못하는 아이들한테 계속 강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뭔가 간판을 보면서 영어 단어 조사를 해온다든지 아니면은 영어 책에 있는 단어들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뭔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활동들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도 있느냐? 예,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어요. 기초 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안내해주고 거기에 몇 개의 차시를 공부해 갖고 오고 선생님과 나중에 상담 활동, 그냥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도 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자, 예방 지도도 제가 지금 다양하다라고 했지만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기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의 스케줄상 방과 후에 운영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미도달 학생 보충 수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양한 시기에도 가능을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먼저 생각해 보실 거는 그 선생님들께서 이 여러 개 과목을 동시에 미수하는 경우에는 방과 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방학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도달 학생을 빨리 파악해서 얘들이 미도달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우리가 수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나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도달 예방 지도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도 계획을 미리 수업을 이제 이것도 세워놔야 되겠죠. 미도달한 친구들한테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 특히 이 부분은요. 우리가 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교수학습 과정에 대해서도 항상 계획을 세우듯이 미도달 학생들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학기 초에 계획을 세워놓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수했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 평가 방법은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양하게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 타입도 가능하고요. 지필평가 타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충 수업은 대체적으로 그냥 의무로 해야 하는 과정. 그래서 아이들이 너 이거 이수하지 못하면 학교에 더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인식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알거든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가 들어오는 건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모든 아이들을 다 우리가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공교육 기관에서. 따라서 이 아이들이 네가 못한 부분은 한 번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추수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학년도에 또 미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학습 계획이나 학습 과정들을 기록해 놓는 일지 타입의 어떤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기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노력의 결과들을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입력을 해줘서 이 성취 수준이 낮은 아이들도 의미 있게 학교 교육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단계에서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세우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대상 학생들이 누구인지가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성취 수준 40점이라고 그랬지 40점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고정 분할 점수로 하면 40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위 학교 분할 점수로 하게 되면은 이 단위 학교 분할 점수에 몇 점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따라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대상 과목을 만들어 놓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기 및 시간, 운영 방법 및 내용 등도 우리가 잘 안내할 필요가 있고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타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내용들이 쭉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특히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도 잘 세워놓아야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평소 수업에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가 평소 수업에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 또한 우리가 수업이라든지 평가에서 다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특히 지금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거를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왜 제시하냐면요.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교육과정부의 업무 폭증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좀 조율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소 성취 수준 담당 부서는 평가 계획 담당 부서다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평가 계획은 대체적으로 연구부에서 많이 하고 있죠. 아까 정지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평가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미도달이 나왔을 때 보고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평가계획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요. 다음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과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뭐 과목이라든지 계획을 세우는 거, 평가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업무냐? 각 교과협의회에서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교과협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협력과 뭐라 그럴까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뭐냐면은요. 네트워킹을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누적해 놓으셔야 돼요. 뭘 누적해 놓아야 되냐면 우리가 개발하는 여러 가지 문항들이나 수업 자료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자료나 정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은 다 공유를 하고 누적을 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온라인 교무실 요즘에 많이 활용하고 있으시잖아요. 온라인 교무실 안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련된 항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 교과 그리고 교과 안으로 들어가면 각 학년별로 아니면 과목별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최소 성취 수준 문항 개발하기가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수행평가, 지필평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혹 소수 교과도 있어요. 그쵸? 우리 사회교과는 사회 선생님들 많다라고 하지만 윤리 선생님은 각 학교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있는 학교에서는 되게 외롭고 힘드시잖아요. 따라서 지역 내 네트워킹을 해놓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소수 과목의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네트워크 속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기도의 수업과 평가를 공유하고 준비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의 보충 지도 예시인데요. 자, 이 아이들은 보통 2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0시간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20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더 그럴까요? 여러 개 과목을 동시에 미수했을 때는 되게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에 보시면 5시간 내외의 과제 수행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과제로 줄 내용들은 진짜 네트워크 속에서 미리 같이 고민을 해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진단평가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진단평가는 일단 교사가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와 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자료들은 계속해서 누적하고 네트워크 속에서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할 때마다 더욱 익숙하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청 보급의 평가 도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1학년 국영수만 들어오잖아요. 저는 의정부 교육지원청에서 올해 국수영 사과 선생님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의정부 지역 내에서 모아가지고 거의 공통 과목은 같은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죠? 교과서만 다르지만 교육과정은 같잖아요. 따라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기도의 진술문과 다음에 문항들을 지역에서 같이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좀 이런 노력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평가 도구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기억하실 것은 두 글자예요. 꾸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학력 진단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에 부족한 친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활용해 보실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국가 수준 평가를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학업 성취도 평가 지금 전국 실시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실시했던 학업 성취도 평가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제지는 구할 수 있죠. 인터넷상으로 구하셔서 거기 문제 중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들을 뽑아보는 거죠. 그리고 검정고시 문제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검정고시 문제가 바로 이런 최소 성취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인터넷 사이트 바로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어디를 들어가 보려고 하냐면은요. 바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넷 사이트 꾸꾸를 한번 같이 들어가셔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지 사이트가 공유가 안 되네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찾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바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꾸꾸입니다. 자, 여기가 되게 좋은 이유는요. 학습 자료 국수, 영, 사과 다 나와 있죠.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들어가면은요. 초등 3, 4학년, 초등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고등학교를 클릭하시고 진단평가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쵸? 진단평가 중에서 듣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뜬다라는 것이죠. 이 꾸꾸라는 사이트를 좀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모든 과목이 고등학교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바로 중학교까지, 수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 나와 있고요. 사회의 경우에는 중학교, 다음에 과학의 경우에도 중학교까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문제 중에서도 고등학교에서 활용할 것이 있어요. 성취 기준이 좀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좀 활용하시고요. 특히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정서 심리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학습 준비도 검사가 있는데요. 자, 여기 학습 준비도 검사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사가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의 경우에는 자기 조절 학습 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조금 아이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영어의 경우에는요, 학습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문법을 모른다. 그럼 문법, 그죠? 다음에 알파벳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쓰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학습도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따라서 요 사이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초학력 지원에 관련된 사이트 중에서는 이 꾸꾸 사이트가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 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방안, 그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 볼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일단 교육과정상에 아이들의 준비도를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어려운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해 놓으면 아이는 당연히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과목 선택이 좀 일어나게 하자. 특히 내년도에 국수형 선생님들 지역에 따라서는 보충 수업 무지하게 하셔야 되는데 기본 영어, 그죠? 기본 수학, 이런 과목들도 좀 개설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실용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과 책임을 좀 안내를 잘 하자.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이 이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취평가제 문항 출제를 못하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상하고 중 수준의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요. 하 수준의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등급의 아이들이 상당수 나오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은 하 수준의 아이들이 문제를 좀 풀 수 있게끔 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런 분포의 문항 출제를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상 수준은 20에서 30% 정도, 다음에 하 수준도 30에서 40 정도는 내줘야 아이들의 전반적인 성장을 돕는 평가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전반적으로는 좀 쉽게 출제하는 분포 비율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저는 영어과인데요. 영어과의 경우에는 무지하게 어렵게 돼요. 제가 이제 근무했던 분당의 경우에는 진짜 너무 어렵다. 나도 때로는 이거 만약에 안 가르치고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나도 어렵겠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민해 보실 것은 문제를 좀 고르게 분포 비율을 고려해서 수준별로 좀 출제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또 못하시는 게 뭐냐면요.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3단계 성취평가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문항을 출제를 하실 때 3단계로 출제를 하시면 돼요. 상중하로.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5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다른 과목들은 5단계 성취평가제의 정보들이 병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3단계는 상중하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5단계로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5단계 구분하는 방법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내시면 돼요. 그냥 상중하 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상중하를 명확하게 내신다 하더라도 문항 중에는 상중의 문항도 있고요. 중하의 문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중하를 잘 고려해서 분포 비율대로 내면
네, 5단계로 적절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 수준인데 약간 쉽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중상 수준의 문제가 되겠죠. B 수준의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위 학교 분할 점수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는 단위 학교 분할 점수 정보력이나 아니면은 그 전문성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쉽다고 냈지만 어려울 수 있고요. 어렵다고 냈지만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정 분할 점수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정한 것 같다. 예측이 너무 어렵다. 단위 학교 분할 점수는. 다음에 수행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동안 참여하는 것이 수행평가에 포함되지 않았었죠. 참여하는 것. 참여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평가원에서 영어과 문항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요.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참여하는 부분들도 네, 평가에 집어 넣습니다. 기준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단 주의하실 사항은 그냥 앉아만 있는 참여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참여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일반 좀 아이들이 공부를 좀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 중심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실 영어를 칠판에다가 한 3분의 1 정도 적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 교실 영어 표현 밑에는 한글로 발음을 써 놓았어요. 아이들이 워낙 못 쫓아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참여를 할 때 What should I do? 뭐 이런 식으로 What should I do?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돼? 뭐 이런 거 써놓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면서 영어의 표현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각 교과별로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교과의 지식이라든지 그 교과의 기능이라든지 그 교과의 어떤 활동하고 연결된 내용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하튼 간에 그런 교과의 내용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참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일정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수행평가를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행평가 비율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격점제가 되면 과목이 되게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융합 및 프로젝트식의 수업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시고 평가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포커스를 드리면은요. 수행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수행평가들은 교과 수업 시간에 너무 하기에는 벅차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각 학년별로 교양 과목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창체라고 하는 이 과목, 창체가 단위수가 주는 거 아시죠? 6학점이 줄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시간표, 교사들의 시수를 조절하던 창체가 빠지기 때문에, 창체가 줄기 때문에 시간표 나중에 선생님들별로 고르게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교양 과목에 대한 개설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양 과목은 뭐예요? 성적을 산출하지 않죠. 따라서 교양 과목과 융합된 수행 평가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 교양 시간에 그 교과랑 연결된 융합적인 수행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평가를 통해서 교양 과목에 직접 연결되는 건 과목별 세특에 써주고 평가랑 연결되는 부분들은 그 다른 융합된 과목에 과목별 세특에다가 써주면 적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 또한 드려봅니다. 자, 고세고 사례인데요. 세부 이제 운영 일정이에요. 이 학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요. 일단 운영 방향을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지원팀에서 협의회를 하고 교과 협의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수 기준을 설정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그 최소 성취 수준을 제대로 집필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교과 이수 기준을 안내하는 거. 이 안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릴 거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내보내시고 학부모가 자꾸 최소 성취 수준 미달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계속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수 예상 학생을 선정을 하게 되고 이 아이들에 대한 교과 예방 프로그램, 다음에 미도달 프로그램 운영해서 운영 결과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요 과정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천시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의정부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이 부천시의 경우에는 방학을 활용하죠. 자, 우리 캐나다나 미국에 보면 서머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이 서머스쿨에서는 특히 그 미도다라는 아이들도 지원을 하지만 과목을 새롭게 이수하는 과정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방학 중에 학교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과정들을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참여 학교들 희망을 받아가지고 이제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단위에서 바로 요 수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차 시는 50분, 1회, 2차 시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총 5회를 만나는 과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죠. 그래서 부천교육지원청이 제작한 교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율이 60% 이상의 과제평가 40%. 이거 뭐 같으세요, 선생님들? 약간 우리 원격 연수 받을 때 기준 같죠. 우리 원격 연수는 80% 이상 출석에 뭐 과제 평가 몇 점 이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원격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과정들도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천 나눔 캠퍼스 학습 클리닉이라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예방을 위해서 예방이에요. 교사 멘토링을 제공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학습 코칭이 주로 포커스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습 코칭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법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또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고민해 보냐 하면은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평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성취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보셔야 되는 정보는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이 평가 기준이 다 나와 있고요. 올 12월에는 최소 성취 수준에 관련된 자료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성취 수준은 단원별, 영역별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A, B, C, D, E로 지금 5단계로 평가가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바로 교육부에서 연수했던 자료입니다. 딱 보기에도 좀 많이 복잡해 보이죠. 자, 일단 용어에 있어서도 듣기의 성취 기준들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이라고 해서요. 이게 최소 성취 수준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쭉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활동 및 판단 근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평가 요소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평가 요소는 뭐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성취 기준, 즉 최소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모두 네, 교육과정에 제시된 모든 성취 기준에 따른 최소 성취 수준은 모든 평가에서 다 한 번씩은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필고사나 수행평가나 모두 다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다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모두 이수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만들더라고요. 자, 영어과 최소 학업성취 수준, 이건 옛날 자료라서 그래, 교육부에서 나왔던.
영어과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책임 지도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이수 기준하고 교과 성취율 및 성취도를 설명해 놓고 최소학업 성취 수준의 진술물이 평가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최소 학업 성취 수준, 예전에 학업 성취 수준이었죠. 그래서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까지도 바로 평가 계획 안에 미리 넣어놔야 나중에 혼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5년도부터는 최소 성취 수준이 전 과목에 도입이 되는데요. 일단 성취 수준에 의해 다음에 이전 학년 학습 내용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최소 성취 수준에 있어서는 늘 고민해 보실 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문항을 출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역량이랑 그냥 무조건 쉬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의 역량이랑 생각을 해서 이 과목의 내용 성취 기준과 연계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꾸 넘어가는데, 자, 보시면 최소 성취 수준 진수로는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일단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성취 수준 2 수준을 보세요. 이 수준의 성취 수준이 진술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미 선생님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시죠? 이 수준과 평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정보센터에 보시면 평가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하 수준을 합쳐요. 합쳐서 이 두 가지의 내용 중에서 최소한의 성취 수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취 기준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일단 내용 영역이 있고요. 기능 영역이 있습니다. 내용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영어과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친숙한 주제의 글을 읽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친숙한 글이 주제의 글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이 아이가 지식, 즉 내용적으로 친숙한 주제의 글을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능은 뭐냐? 자, 아까 전에 말한 그 내용에 친숙한 주제의 글을 읽고 이게 내용이라면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뭐뭐를 할 수 있다.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고민해 보실 것은 두 개를 합치는 건데 일단 두 개를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한 다음에 내용 영역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 아이가 알아야 되는 그 기준이 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친숙한 글이다라고 했을 때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200단어 정도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최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준에 있어서 친숙한 글인 거의 주제는 같은데 그 글에 있어서의 가장 최소한의 범위는 어디일까? 그럼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범위는 50에서 60단어 정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읽기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패러프레이즈를 잘 하셔서 200단어 정도의 글을 50에서 60단어의 글로 아주 쉬운 어휘로 진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다음에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상수준의 아이는 주제를 쓸 수 있어요. 스스로. 글을 읽고 주제를 스스로 쓸 수 있겠죠. 중수준의 아이는 약간 힌트를 주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수준의 아이들은, 즉 최소 성취 수준의 아이들은 쓰라고 그러면 못 써요. 힌트를 줘도 못 써요. 그쵸?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완성형으로 가야 되겠죠. 진술을 해주고 구멍을 하나 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빈칸에
쉬운 단어를 아이들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기를 줘야 되는 거죠. 보기를 줘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이게 최소 성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성취 수준은 내용 영역과 기능 영역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내용 영역에서의 최소 수준과 기능에서의 최소 수준, 이것을 두 개를 연결을 하면 각 성취 기준별로 최소 성취 수준을 진술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이 자료가 지금 평가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일단 우리가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목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삶과 연계된 내용, 교과서와 연계된 내용으로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상의 내용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가 교과서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국가의 음식 축제에 관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친숙한 글이 되는 거예요. 평가 요소는 뭐냐? 평가 요소는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니까 주제를 파악하고 요지를 파악하는 것, 즉 기능과 관련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출제를 하실 때 아까 내용 영역과 기능 영역을 구분해서 최소 수준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에 가장 공통적으로 우리가 평가 요소로 잡는 것은 주제를 파악하고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공개해 드리고 싶으나 아직 공개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읽기 영역의 최소 성취 수준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개를 해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영어에 있어서 듣기인데요. 읽어볼게요. 영어 읽기 활동에 대한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자, 여기 동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면 동기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동기가 왜 중요해요? 이제는 태도를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태도를 평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취 수준 안에 태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을 진술을 하실 때 동기 부분이나 참여도 부분에 관련된 진술문을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는 아까 주제 파트였으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뭐가 들어가나요? 수준이 이어서 들어가죠. 쉬운 어휘와 구문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숙한 일반적인 주제는 상중하 다 동일하지만 그것의 내용 영역에 있어서의 최소 수준, 즉 쉬운 어휘와 구문으로 구성된 매우 짧은 텍스트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와 철자 관계 이해를 통해 낱말이나 문장을 부분적으로 여기 보세요. 이해를 충분히 못해요. 얘들은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아이들이에요. 충분한 이해를 못해요.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중심 내용과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자, 여기 참여 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참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참여하여. 그리고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완성형으로 아이들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빈칸을 한 단어 정도를 주고 보기에서 고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설명문이나 전기문과 같은 글에서 사실과 맥락에 근거한 단순한 정보. 자, 여기서 단순한 정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설명문이나 전기문도 읽어야 되는데 얘들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 단어나 표현들 그런 걸 가지고 유추해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이제 가늠이 되실 거예요. 바탕으로 주제, 요지, 사건, 순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에 또 참여하여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영역과 기능 영역의 최소 그 수준을 두 개를 다 잘 맥락에 맞게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마침 사회과 내용을 하나 좀 찾아봤어요. 사회과에서는 영어과하고 과목별로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성취 수준이 진술이 되어 있는데요.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러 개의 성취 기준을 어떻게 했나요? 통합했어요. 그죠? 통합했죠. 사회과의 경우에는 통합을 해서, 자, 성취 기준에는 지금 네, 네 가지를 합쳐놨어요. 합쳐서 최소 성취 수준 하나를 마련해 놓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평가 요소는 성취 기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진술을 해 놓았죠. 이 평가 요소를 해 놓아야 최소 성취 수준과 연결해서 최소 수준의 문항들을 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회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성취 수준 평가 요소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시된 여러 내용 중 빈고판에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3개 연속으로 되면 1 빙고, 다음에 2 빙고이면 빙고라고 외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그죠? 형성평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과, 저는 영어과라서요. 영어과의 상중하 문항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과예요. 영어과 이제 평가 기준 상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지문을 뽑아왔는데요. 자, 이 아이들은 이러한 문항 형태로 쓸 수 있죠. 즉, 아까 전에 상수준의 아이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아이들은 네, 주제에 대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야, 완전한 문장으로 써. 6개의 단어로 써. 그럼 아이들은 써요. 이게 상수준이에요. 중수준은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아직 쓰는 거는 뭔가 예시 자료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중수준의 아이들은. 따라서 예시 자료를 줘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서술형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밑에서 골라서 갖다 쓰는 거죠. 그죠? 요 정도가 이제 중수준이다. 하수준은 어떨까요? 하수준은 이 아이들도 지금 거의 바닥인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의 수준은 아까 네, 상중하가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죠? 똑같았었는데 이 아이들은 일단 똑같은 지문을 보고 하나의 단어를 쓰는데 밑에 보기 영역이 나오는 거죠. 됐죠? 이게 하 수준이에요. 그럼 최소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냐? 지문의 길이가 짧아진 거 보이시죠? 예,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짧아졌고 다음에 단어 한 칸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보기를 보세요. 보기가 오지선다가 아니고 삼지선다예요. 그리고 네, 여기 비슷한 그 동물들의 이름들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쓰는 형태로 좀 보기도 쉽게 출제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평가. 우리 수행평가도 되게 많이 증가할 텐데요. 지금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행평가 유형은 이와 같이 8가지로 나타납니다. 서답형도 수행평가일 수 있고요. 구술이나 발표, 인터뷰. 인터뷰는 학생 간의 인터뷰도 가능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인터뷰도 가능하겠죠. 토의 토론. 저 선생님들께 대학 입시를 고려해서는 토의 토론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서울대에서 토의 토론하는 아이들 뽑고 싶다 합니다. 다음에 프로젝트형이 있을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이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포트폴리오를 그냥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학습지를 모아놓으면 포트폴리오라고 생각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학습지 검사예요.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이 학습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자료를 다 모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더 찾아보고 그러한 내용들을 메모도 해놓고 자료도 더 끼워놓고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교사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교사들도 본인들이 교사학습 방법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 학습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이 포트폴리오를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목별 세특에 써줬으면 좋겠다. 제발 발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많은 영어과의 과목별 세특에 거진 대부분 발표래요. 학기 말에 우리 시키는 거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찰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말하기 수행평가 채점 기준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빨리 맞춰보세요. 자, 말하기 수행평가죠. 영어죠. 그러면 영어하고 관련된 거, 우리는 예전에는 영어하고 직접 관련된 것만 쓰세요. 성취 기준하고 관련된 것만 쓰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성취 수준 분석을 할 때 어떤 게 들어가 있었죠? 지식, 기능, 태도 다 들어가 있었죠. 따라서 지식, 기능, 태도 모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취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성취 기준에는 태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성취 수준에는 태도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성취 수준에 태도를 꼭 넣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까요? 자, 과제 수행도 언어 형식, 과제 내용, 발화 능력은 영어 성취 기준과 직결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영상 구성 능력이 있어요. 영상 구성 능력도 내용이랑 연결해서 쓰는 거이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하고요. 여기 마지막에 협력 및 참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태도예요. 그 태도에 있어서, 그죠? 네. 적절하게 참여하고 과제 수행에서 협력한 경우라고 했는데, 가급적 영어 표현들을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영어 선생님의 경우에는 칠판에 써놓고, 또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최소 성취 수준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칠판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코팅지를 나누어줘, 코팅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누어주고 아이들이 그 정보를 계속 보고 읽게라도 하는 참여를 하도록 하자. 그래야 우리가 수행평가 안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가 들어오면요.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 피드백이 되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요. 자, 피드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형성평가입니다. 자, 매 수업 형성평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미달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총괄평가랑 동일시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형성평가는 오늘 해야 되는 학습 목표에 초점을 두고 목표하고 관련된 아이들의 현재 수준, 즉 A, B, C, D를 아이들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목표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의 경우에는 보고 그대로 정답을 읽게라도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반드시 꼭, 이거는 꼭 기억해도, 이거는 꼭 기억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총괄평가나 수행평가와 연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평소에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 나중에 너무 많이 선생님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효과적인 피드백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자료는 이찬승 씨가 운영하는 교육을 바꾸는 세상인가 뭐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찾아본 사이트인데요. 내용인데요. 자,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의 원칙들은 상당히 많지만 저는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서는 일단 내가 수업을 했던 그 목표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거에 관련된 피드백을 하지 그 외의 피드백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왜냐하면 최소 성취 수준 미달 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 군데 신경 쓸 수 없어요. 따라서 간결하고 포커스에 맞춰서 간단하게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에 딱 적합한 피드백을 설정을 하고요. 수준을 고려하자. 이 아이의 수준. 너무 많이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최소 성취 수준에 딱 도달하는 수준까지만 이야기하자. 예,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거기서 벗어났을 때는 또 수업에 자유롭게 본인이 역량을 추구해 갈 수 있겠죠. 다음에 신속해야 된다.
피드백은 이 아이가 뭔가 부족했을 때 바로 줘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줘서는 안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리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리뷰가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 아이들 자꾸 까먹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명료하게. 그리고 아이에게요, 지시적으로 아니면 강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자꾸 물어봐야 돼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모르는구나. 이거를 좀 연결해 보면 어떨까? 아, 너는 이거를 왜 이렇게 풀었어? 이런 식으로 좀 상담하는 스타일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또 하나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단편성을 수준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자꾸 아이들을 서열화하는 그런 방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 선생님들이 어서 볼 정보들을 제가 지금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초학력 지원을 해주는 참고 사이트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외우셔야 돼요. 경기 기초학력 보정 및 진단 시스템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사이트 나와 있죠? 화면을 찍어 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을 올릴 때 제 파일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국학습코칭센터라고 있습니다. 학습 코칭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유료이기 때문에 학교에 예산이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꾸꾸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죠. 이런 사이트들이 바로 기초학력을 지원해주는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주요 기능들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학교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예, 뭐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걔들은 또 배우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와 연계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를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심리 지원도 해주고요. 학습 코칭, 심리 상담, 외부 기관 연계, 사례도 관리해주고 다음에 교원, 학부모 교육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좀 보내자. 그러면 여기에 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바로 일반 학생이 아니죠. 일반 학생이 아니고 이 경계선과 위기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특수교육으로 가죠.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습 부진에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습 부진 그냥 공부 못하는 애, 그냥 뭔가 심적으로 어려운 애, 그냥 가정에서 지원이 안 되는 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습 부진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유형을 한번 구분을 해봤더니 9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일단 아이가 이해가 느려요. 이해가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느리게 배우는 아이들이 똑똑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 학습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습을 다시 도전하는 거가 두려운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법을 몰라요. 전략이 없어요. 뭐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가 하기 싫어요. 제가 볼 때는 학습 동기 부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습된 무기력. 뭘 해도 안 되니까 계속 무기력해지는 아이들. 계속 자죠. 다음에 분노 불안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불안해갖고 막 화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거나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학습 부진 학생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원인별로 분포도를 쭉 봤더니 상당히 골고루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계속 지도를 하고 유형별로 성장의 주요 계기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분을 해 보았다는 것이죠. 자, 느린 이해의 속도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걸로는 부족하니까 가정에서 좀 지원해주는 방향?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모두 가능할까요? 졸업생을 붙여줘서 1대1로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기초학습량 부족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영어를 못한다는 창피함 때문에 영어 학습에 몰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기초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응원을 해줘야 돼요. 뭔가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 전략이 부족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학습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포인트들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일지를 쓰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다음에 학습 동기가 부족한 아이들은 아까 대학 연계로 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목표가 생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다음에 분노나 불안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네, 뭘 해줘야 될까요? 기피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고 위클래스하고도 자꾸 상담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거. 사회성 부족한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 계속 상담해주고 어떠니, 오늘은 뭘 배웠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줘야 되고 가정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꾸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성장 주요 계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많이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 올리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방향을 생각해 보면 일단 누구의 손길이어야 하는 문제이죠. 아무리 우리가 졸업생이나 또래 멘토링을 붙여줘도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되게 충분히 필요하다. 다음에 교육과정 자체를 좀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그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도 필요해요. 느려도 제대로만 배우면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고려를 해보자.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자. 자, 이 아이들을 그냥 학교의 일방적인 수업만으로는 안 되니 여러 과정들을 거칠 수 있도록 다양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자. 다음에 가정 연계, 지역 연계,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우리가 아이들을 좀 지원해주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합니다. 네. 피드백, 효과적인 피드백의 핵심 특징 마저 정리하고 맞출 건데 아까 목표 말씀드렸죠? 명료한 거 말씀드렸죠? 실행 가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이자 우리가 너무 피드백을 교사 입장에서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눈높이를 좀 맞춰보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일관되게 주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선생님들 전체 과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최소 성취 수준의 진술에 있어서도 꼭 기억하실 것은 내용 영역과 기능 영역으로 나누어서 최소한의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가 문항이나 진술문들을 고려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 아픈 손가락이에요. 네.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누가 관심 가져줬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 아이들 가방 메고 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지 마시고요. 뭔가 배우러 온다. 한 번이라도 더 바라봐주고 또 저는 이랬어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진짜 못하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자잖아요. 깨우기도 해요. 열심히 깨우고 뭐 막 사탕도 주고 막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복도에서 만났을 때예요. 수업 시간이 아니라. 즉 뭐냐면 이 아이들과 영어가 스트레스인 아이들이잖아요. 영어가 아닌 다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이들과 좀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네, 어렵지만 천천히 한 단계씩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저기,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이민인데요. 이걸 네네. 들으면서 의문이 생긴 부분이 이게 고등학교 올라와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누적된 부분인데, 어,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냥 졸업을 시켜서 고등학교 진급을 시키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최소 성취 미도달되니까 너희들은 졸업 못해. 이런 부분이 참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돌봄 시스템이나 학업을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나요? 그게 누적이 되면서 고등학교 와서도 이게 연계가 돼서 지도가 돼야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냥 보내고 고등학교 와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져서 졸업시켜라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 좀 생겨서 여쭙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네.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는 게 아니라 네. 많이 접해 봤는데요. 네, 어떤가요? 네. 고등학교는 폭탄이죠, 지금. 최소 네.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두 번째 페이지에 뭘 제시했었냐면요. 기초학력보장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초학력보장법이 22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각급 학교는 반드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 중, 고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 부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이나 교육부나 제가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고등학교에 폭탄 돌리지 말고 초, 중, 고 연계로 반드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23년도에 고교 학점제와 더불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들어옵니다. 이유인즉슨 미이수제가 이제 25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초중학교는 초중학교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나요. 화가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영어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저도 영어 과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영어는 폭탄입니다. 영어만 폭탄이겠습니까? 우리 수학 선생님들도 폭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 영어를 1학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설해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기본 영어 가르치는 거 쉬워요. 교과서 보시면, 아, 나 기본 영어 할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거 아세요? 학원에서도 그 수준의 수업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들과 함께 기본 영어 재미있게 다양한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민원 같은 걸 거의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1학년 때 기본 영어 개설해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할 것 같아요.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고, 저도 계속해서 초중고 연계 강조하면서 돌아다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요. 적극 동의해요. 저도 힘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윤희 장학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장학사님, 한 말씀 가능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 수업이 있습니다. 이 네, 인공지능 수업은, 네네, 말씀 주세요. 네, 지금 채팅으로 그 질문 주셔가지고요. 정말 선생님 채팅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까 ABC 최소 수준에 맞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다양한 유형을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문항은 최소 성취 수준으로 출제를 하시고 어떤 지문은 상 수준에서 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필평가에서 네, 미달되는 아이들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 자체에서 고민을 해보자. 지필평가건 수행평가이건. 예, 우리가 그동안은 안 그랬잖아요. 하 수준의 아이들은 그냥 무시하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 줬던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윤희 장학사님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 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걸로 되어 있으신가 봐요. 핸드폰으로 연결하셨죠? 가끔 핸드폰에서 음성 지원이 안 돼요. 네, 일단 그러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랑 관련하여 저는 선생님들께 지금 여기 모이셨는데, 네, 2학년 선생님 말씀 주세요. 네, 그 방금 기본 영어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도 기본 수학이나 기본 영어를 1학년에 그 네, 전체 개설은 안 되지만 그 선택해서 그 개설하는 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네.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개설할 수 있는지 1학년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하거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좋을 거냐면은요, 그 솔직히 교과서 사는 부분들도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소 성취 수준 미달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죠? 네. 그러면 그 숫자만큼의 도서를 주문을 해 놓으시고 2월 달에 아이들 뭐 하죠?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미도달이 되면 보충 수업이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본 영어, 기본 수학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 이게 들을 친구들은 들어라. 요 과목은 1학년 공통 과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수가 된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중에는요, 방학 때 보충 수업 한다고 그러면요, 냉큼 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냐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면 좋겠지만 우리 아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쵸. 1학년부터 이동 수업이 있을 수 있죠. 네. 만약에 1학년 반편성을 하실 때 그런 아이들이 좀 몰려 있다. 1학년은 선택 과목이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반으로 구성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저희가 실패한 것들 중에 하나가 수준별 이동 수업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 개념을 다시 재도입하는 건가요? 약간 형태만 바뀌면서? 약간 자, 그런 느낌이 이거는 들거든요. 수준별 이동.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에서는 주의하실 사항이 네. 뭐냐면은요. 제가 말씀은 기본 영어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의 준비도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이기 때문에 수준으로 구분을 한다라기보다는 과목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기본 영어는 실생활 위주의 영어이다라고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우기가 수월하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수준 떨어진 애들 들어 그러면 안 듣죠.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실생활에 우리가 좀 생활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을 배우는 그런 영어야. 그러니까 요거를 들으면 아무래도 이수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안내를 해도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보충 수업 싫어해요. 네.
그러면 그 기본 수학, 기본 영어 같은 경우는 그 편제표에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계속. 편제표에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염려하시냐면, 기본 수학, 기본 영어를 개설해 놓으면 우리 학교 공부 못하는 학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자문위원이에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라는 아주 소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과목을 뭘 깔았는지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일반고에서 왜 이렇게 고급 과목, 고급 수학, 뭐 이런 거 왜 깔아요? 그런 거 못 가르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실된 교육과정을 편성해라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나름대로의 수준에 맞는 과목을 편성하는 게 더 중요하고 기본이나 실용 과목을 깔아도 서울 연고대 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전체 학생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그냥 일반 수학을 이수하고 어떤 애들은 기본 수학을 이수해도 그걸 공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공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진술문에 딱 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수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이거예요. 기본이나 실용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요. 1학년 공통 수학, 공통 영어 대신에 이수하는 경우에는 공통 과목의 그 성적 처리의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되겠죠? 9등급제로 평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대체 이수할 경우에는. 근데 얘를 만약에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운영하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의 3단계 성취평가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가는 친구들은요, 굳이 영어 원투 안 해도 되잖아요. 수능 안 보잖아요. 근데 뭐 수능도 안 보는 애들한테 너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배우지 못하는 교육과정 들이미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나가야 그 한반도로 찍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빠져나가야 어떤 애들이 살아요? 공부하는 애들의 평균이 올라가요. 되겠죠? 평균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같이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아예 1학년 때는 기본 영어나 기본 수학을 하는 반으로 이렇게 반을 편성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반의 담임은 유능한 담임이 가셔야 될 거다. n분의 1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모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급별 편성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사실 내년도 교육과정 2학년 학생들에게 기본 영어 1을 선택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교사들이 다과목 부담이 커져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과목의 대책은 정말 필요한 듯합니다. 기본 영어는 가르칠 게 거의 없는 아주 쉬운 과목입니다. 그냥 덤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 하신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과목은 문항 출제하기도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건 껌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충 수업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100배, 1000배 낫다라고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책이 필요하죠. 대책은 우리 최윤희 장학사님께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주실 거라고 적극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수업 준비는 열심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기본 영어는요, 아까 그 꾸꾸 사이트 알려드렸죠? 그 꾸꾸 사이트 들어가셔서 학습지 이런 거 출력하셔서 활용하셔도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사이트를 알려드린 이유가 그 자료들을 좀 활용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최윤진 양사님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음소거가 해제되어 있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들려요. 안타깝습니다. 네. 행감 때문에 너무 바쁘셨대요. 근데 오늘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여튼 10분 참여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인공지능 강의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AI 실장님이 오셔요. 그런데 이분이 잘 들으셔요. 이분의 마인드는 교육적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교육적 마인드를 불어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쪽에서 AI 교육을 만드신 분들을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너무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병정고등학교에 있잖아요. 저희 학교에 AI 교수님을 두 분을 불러갖고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AI 전공하시는 분들은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잘, 뭐라 그럴까요?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아니면은, 아, 너무 지루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분 강의는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마인드가 뭐냐면, 이분은 AI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AI 실장님을 해요. 이유인 즉슨 뭐냐? 과학고 나오고 카이스트 나온 천재예요. 그런데 이분이 AI를 어떻게 배웠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어요. 인터넷과 AI 프렌즈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 4천 명가량이 있어요. 정보 공유량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AI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학 가서 배우는 것보다 그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고등학생이 AI 프렌즈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한 아이들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을 선생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학교에 AI 교육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 하신다는 걸 계속 하시라고 그러고 교육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해가지고 모셨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